네. 네. 오늘 10월 4일 수요일 순서 예. 먼저 뉴스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3프로TV의 보석 같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연휴 엄청 짧았는데요. 짧았어요? 예. 6일인데? 예, 한 이틀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예. 이틀은 가족과 함께하고, 이틀 중에 하루는 인공지능 반도체 공부하고, 하루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공부 좀 했습니다. 계속 자개발한다는 거야. 네. 이 권순우 팀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정프로는 뭐 놀다 지쳐가지고 6일 동안 6일 동안 혼자 계속 놀았는데 나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되게 코로나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시골을 갔었어요. 네. 그 시골 어르신들 뵀는데, 와, 진짜 시골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계신 분들이 어디셨죠? 저는 음성인데, 충북 음성. 예, 그 일단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 청년이 거의 없고, 그렇죠. 그 농사 짓지 않는 땅이 꽤 많았어요. 아, 야, 꽃동네가 음성이죠? 예, 예. 음성이 그래도 코로나 때 제일 안전했던 도시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노령화가 제일 또 심한 동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냥 아예 농사를 안 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담을 해도 받지를 않네. 아니 농을 해도 받지를 않아줘. 뭐 했는데요? 아, 음성이 음성. 코로나 때 아, 그럼 뭔가 충북 음성. 아, 음성. 아, 충북 양성. 아이고야. 좀 알아채기라도 좀 해주시지. 아, 난 실제로 거기에 저 확진자가 별로 없는 줄 알았었어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 말에 그렇게 권위가 있어? 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십시다. 예. 아, 그리고 저 기후위기 얘기 잠깐 네. 드리면은 그 얘기하다가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려는 게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 좀 시니컬한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인구 상태를 보아하니 굳이 안 줄여도 줄겠다. 아, 뭐 그런 얘기도 좀 씁쓸하게 나눴었습니다. 네. 예, 어제 뉴욕 증시 보면은 뭐 이런 장을 이렇게 한국에다 물려주나 싶은 미국 사람들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무려 1.87%나 하락했고요. 네. S&P 500 1.37% 하락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예, 예. 나스닥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보다 조금 회복하면서 끝났네. 아, 그래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땐 저거보다 더 빠졌었거든. 아, 그 13,000선 간들간들합니다. 네. 그 좀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금리가 가장 큰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거 김프로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 거의 이제 금리 고점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의 천장 없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스틱 총재, 그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데요. 나는 뭐 전형적인 비둘기파 위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좀 그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주식의 바닥이 어딘지를 생각하기 전에 채권이 어느 정도 언제 균형 잡을지부터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냥 지금 채권부터 잡고 나서 봐야 될 그렇죠. 정도로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스는요. 좀 전에 그 미국의 그 권력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네. 우리 연휴 동안 있었던 일련의 뉴스의 연장선인데 네. 이걸 뉴스를 역순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근 뉴스부터 해서 뒤로 전해드릴 건데 그 일단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었던 예산안은 일단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셧다운 위기는 넘겼는데요. 매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뭐 예산안 관련해서 시끄럽다가 주식시장은 빠지고 적당히 예산안은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잠잠하게 넘어가나 했더니 갑자기 하원 의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불만을 가졌던 공화당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처음에 이 하원 의장 될 때 고생 엄청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뭐 선거를 몇 번을 했는지 뭐 한 10번을 했나? 뭐 그랬을 때 이 메카시 의장이 받아들였던 게 그럼 해임시키고 싶으면 해임 편하게 하게 해줄게. 그걸로 통과가 됐어요. 그 정치인이 그땐 모면하려고 뭐 약속하면 꼭 거기에 걸려들어. 그러니까 얘가 날 해임시켜 언제든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한 명이라도 해임안 올리면 결의안 올려줄게. 요거 받아주고서 그 하원 의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그 한 명이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예산안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게 좀 저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원 의장은 일단 민주당은 날 도와주겠지.
그 예산안에 합의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뭐 강경파 몇 명 정도만 반대하고 나를 그래도 지지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게 사실 그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올라오더라도 의장의 어떤 그 권한으로 좀 미룰 수가 있어요. 회기를 좀 미룰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안 미루고 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 믿었구나. 예, 그럼 언제든지 의회 휴회하고서 절차 그냥 미루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설득하면서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몇 표 나올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올라왔는데 빨리 처리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서 해임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진 거예요. 아니 했네. 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이번에 그 해임 결의안을 올렸던 게이츠 공화당 의원인데 올린다고 했더니 메카시 의장 그동안 뭐 해봐라 할 테면 해라 결의안 올려라 뭐 나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다 이런 식의 의견들의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그 공화당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들이야 뭐 찬성표를 하겠지만 집단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표결에는 참여하되 기권하고 뭐 그러면 공화당 내 지지표만으로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어요. 서로 떠넘기기를 했네. 하다가 그냥 해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하원 의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안 얘기도 잠깐 드리면은 그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했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이 반영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좀 증액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임시 예산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셧다운은 피하고 예, 피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터진 거죠. 그렇죠. 셧다운이 안 되도록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메카시 아저씨가 이제 날아간 거죠. 그렇죠. 하긴 했는데 자식 보니까 보니까 이게 우리 거를 대변하는 건지 저게 그냥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상해. 이런 당내 기류가. 근데 민주당이 약간 좀 그렇다. 아니, 민주당 도와서 한 거 아니에요, 메카시는. 그때 근데- 민주당에서 다 자르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안이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한 240억 달러, 한 30조 정도가 됐었고요. 재해재난 관련한 예산, 요새 뭐 하와이 산불부터 해가지고 기후이기 때문에 재해재난이 꽤 많았습니다. 네. 여기도 한 1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이상 되는 거고 국경 수비를 위한 40억 달러 등 한 440억 달러 정도를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안을 보면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한 60억 달러, 62억 달러 정도로 거의 한 180억 달러가 날아간 거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도 한 100억 달러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삭감을 시켜놨었고 우크라이나 예산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공화당 그 하원의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요구한 거에 비해서 많이 깎았잖아라는 게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셧다운은 막았잖아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제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 우린 바로 해임 결의안 간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랬더니 하원 의장은 야 할라면 해봐 네가 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갔던 상황이라 그냥 통과되고 바로 예산 그 해임안 올리고 그냥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네, 네. 근데 뭐 해임안은 조금 미룰 수도 있었던 거를 뭐 그래봐야 뭐 되겠냐 그러면서 여기서 메카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몰아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봐라.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이건 바이든 대통령 한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 그러니까 뭐 하원 입장에서도 괜찮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 하원 의장이 날아가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하원 의장. 뽑긴 뽑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거 뽑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 자, 하여튼 뭐 이게 혹시 뭐 경제나 이쪽에도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좀 있겠죠. 엄청 크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상하원 중에 예산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건 대부분 하원이 하원에서 하니까. 먼저 대부분 의결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그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거 합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왜냐하면 당연히 연성파가 되겠어요. 공화당 내에서.
예. 강경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강경파의 목소리는 더 커질 거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 양당 간의 입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 쪽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근데 이 뉴스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미국의 정치권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무디스도 받았고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와중에 니네 정치가 거의 합의를 못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좀 불안해. 너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니? 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금리가 엄청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들이 다 지금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인데 기껏 예산안을 통과시켜놨는데 하원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신용평가 회사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 이유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커져버렸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가버넌스가 불안하다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 쓰면서 피치가 등급을 하향시킨 거거든.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금리는 팍 올라가고 네. 금리 얘기는 추가로 김프로님께서 네. 미스터 마켓에서 해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채는 엄청 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니, 그냥 더 쉬어야지 되겠다. 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있어.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최근에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난해 108.1%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 92%였는데 16.2%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민간 부채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요. 5년 전 대비해서.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좀 주기가 좀 깁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나라가 슬로바키아인데 네. 9.1%포인트예요. 우리나라는 16.2%포인트가 압도적이네. 올랐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일본이 7.1%포인트. 아, 독일은 2.3%포인트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79.5%에서 77%로 2.5%포인트가 낮아졌어요. 네. 2017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22년 결과죠, 지금은. 예. 예.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오른 거고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간 부채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가계 부채 비중의 절대적인 수준도 스위스에 이어서 2위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기업 부채 비율,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2017년에 147%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4.3%로 2017년 40.1%에 비해 14.2%포인트가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숫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민간 부채는 GDP 대비 54.3%입니다.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8.1. 예. 그러니까 정부 부채에 비해서 민간 부채가 GDP 대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뭐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네. 다른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민간 부채 수준이 좀 낮아졌거든요.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정부 부채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이 정부 부채 늘리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좀 덜 늘리고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1년이 제일 많이 높은 수준이었군요. 보니까 2021년이 108.3이고 작년이 108.1이니까 예. 약간 줄긴 했는데 하여튼 2020년, 21년이 엄청 많이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그때 부동산 시장 폭발할 때 아니에요. 예. 그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네. 지난해 말 기준이잖아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정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작년 말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가계 부채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3월 다시 또 올라가요. 그쯤부터 그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네네네네네. 50년 만기 대출 나오면서 가계 부채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진짜 정통하신 게 스윙은 딱 올해 거 업데이트되면 부채 더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거 얘기 아니야? 예, 그리고 지금 금리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는 하긴 2021년, 2020년 이럴 때는 금리가 뭐 거의 수신금리 기준 1%, 뭐 대출금리 그쵸. 3% 이럴 때니까 예. 그거보다 지금 뭐 3~4% 포인트씩 더 올라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뭐 이번에 한국은행 자료를 양경숙 의원이 이제 받아서 낸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 잔액은 4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3개월 사이에 9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연체액 같은 경우도 역대 가장 많은 7조 3천억 원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난 규모고요. 그 연체율은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이 1.15%인데 1분기가 1%였는데 한 분기 만에 0.15%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런 대출들은 약한 고리부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에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부담이다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그동안은 금리 수준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부의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부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꽤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DP 대비 부채, 특히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두 번째 네. 뉴스 전해주셨고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좋은 뉴스죠, 이건. 이거는 조금 네. 많이 좋진 않은데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올해 내내 수출 부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달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수출 증감률이 1분기에 12.7% 마이너스입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12, 7월에 마이너스 16.2, 8월에 마이너스 8.3, 9월에 마이너스 4.4. 전년 대비죠? 예. 네. 그러니까 감소폭이 꽤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12.7%였던 게 9월에 4.4. 그러니까 뭐 꽤 괜찮은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플러스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4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아까 저 역기저 효과라고 써놨던데 작년 9월이 사상 최대였다는 거죠? 수출 실적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네? 아니. 수출액 자체가. 수출액? 예, 572억 달러로 역대 최대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라니까 예. 선방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수출 지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도체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은 월 평균 수출액이 68 여기 1분기에 68.6%에서 2분기에 75.5% 그리고 3분기에 86이니까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디램의 고정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떨어졌거든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양적으로는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버 이런 쪽에 주문이 뭐 신규로 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DDR5하고 HBM 같이 좀 비싼 반도체가 팔리고 있는 효과가 좀 있고요. 그래서 수출액의 증감률을 보시면은 여전히 자동차는 좋습니다. 예. 여전히 자동차는 9.5%. 근데 이거 보시면 자동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짜증나실 거예요. 그 실적 좋은 건 뭐. 이번에 도요타 주가랑 같이 보면 더 열받습니다. 도요타 많이 올랐죠. 도요타는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얼마 전에 그 9월 판매 실적 발표했는데 네. 미국 기준 9월 기준 역대 최대 그래요? 달성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미국 내에서 도요타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현대기아차의 점유율도 올라갔어요. 근데 도요타 주가 올라가요? 어. 현대는
좀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3.6%인데 예전에 이게 보통 마이너스 40% 이상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13.6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거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뭐 개선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다들 신뢰를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맨날 뭐 상저하고 얘기하다가 벌써 하하가 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반도체의 그 카나리아세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우리 쉬는 동안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아주 안 좋던데. 근데 마이크론 매출이 5분기 연속 하락했고 그러니까. 영업 손실도 14억 7,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나리아가 지금 탄광에서 거의 질식하고 있어요. 그 4분기 연속 지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내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마이크론은 이제 네. 중국 내 메모리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네. 근데 지난해에 마이크론이 중국 홍콩에서는 매출의 한 16%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데가 지금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락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예. 과연 4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들은 해요. 전문가들이나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야, 지표가 그래도 전월 전전월에 비해서 좋게 나와도 영 그게 개운치가 않네. 예. 그죠? 이렇게 무역 수지는 당연히 흑자 났겠네요. 무역 수지는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액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들 전해드렸고 이제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